32살 둘째 딸 민경이 화면 속 해외 영상통화를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호주에 있어서 화면 속 가짜 부모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200억 자산가 집안의 아들, 준호는 예의 바른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민경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이 꺼지자마자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완벽한 거짓말이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민경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18세, 15세가 된 두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해. 엄마가 꼭 성공해서 데리러 갈게. 하지만 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첫 만남부터 사립탐정을 고용해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거든요. 10대 때 동거, 19세 첫 출산, 21세 둘째 출산, 친정엄마에게 맡긴 두 아이까지.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신문을 펼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과거 다 알고 있어. 민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컵을 놓치며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엔 없으니까 괜찮아. 다만 준호가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절대 드러나면 안 돼. 그 순간 넌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민경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신혼생활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거짓을 지켜내야 했거든요. 2년이 지났지만 민경의 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민경아, 병원 검사는 받아봤니? 벌써 34살인데.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세 민경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녀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친정엄마였어요. 엄마, 저 큰일 났어요. 엄마는 딸의 배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말없이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셨죠. 괜찮다, 민경아. 엄마는 평생 모은 적금을 털어 민경의 출산 비용을 댔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 기꺼이 양육을 떠맡으셨어요. 2년 후 민경이 또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또. 괜찮다. 엄마가 도와줄 거야. 그렇게 둘째까지 태어났고 엄마는 두 손주를 혼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은 22아이를 낳고 나서 새로운 삶을 찾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애들은 어떻게 해? 엄마가 좀 키워주세요. 제가 돈 벌어서 돌아올게요. 월세 60만 원짜리 투룸에서 엄마와 아이들의 하루는 빠듯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오후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엔 부업으로 택배, 포장일까지. 할머니 아파요? 5살 둘째 아이가 할머니의 부은 손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안 아파. 우리 애기들 보면 힘이 나.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밤마다 파스를 붙이며 신음소리를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가 집에 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우리 엄마는 왜 없냐고 놀려요. 엄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민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경아, 아이들이...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기 너머로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아이들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 갔어요. 민경의 새 신혼집은 강남 펜트하우스였습니다. 130평의 넓은 공간, 브랜드 가구들,
그리고 바닥 난방이 따뜻하게 올라오는 마루바닥. 와, 여기도 너무 좋아요. 조카가 놀러와서 신기하게 둘러보았어요. 민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인 조카를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이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민경은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경아, 애는 언제 가질 거니?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 네. 아직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많이 낳았거든. 너도 빨리 아들 하나 낳아줘야지. 혹시 몸에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민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두 아이의 엄마인 자신이 임신이 안 된다고 의심받고 있다니. 한편 엄마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둘째가 감기에 걸려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할머니, 너무 아파요.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가 병원 데려갈게. 새벽 2시 엄마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치료비 25만 원. 엄마의 지갑에는 10만 원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꼭 갖고 올게요. 어머니, 그러시면 곤란한데 결국 엄마는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아빠가 사준 유일한 금반지였어요. 다음 날 민경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경아, 둘째가 아파서 병원에. 엄마, 저 지금 정말 바빠요. 돈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민경은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안부는 묻지 않았어요. 묻기가 두려웠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한테 돈 보냈어? 아, 친정 엄마가 아프셔서. 또 하나의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기색이 스쳐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경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누군가 진실을 알고 찾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문 너머 목소리는 택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와 아이들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3이 된 첫째는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둘째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빴어요. 할머니, 나 오늘 친구들이랑 PC방 가도 돼요? 너는 공부해야지. 엄마가 돌아오려면. 엄마는 언제 와요? 매번 나중에만. 첫째가 화를 내며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엄마는 한숨만 내쉬었어요. 어려운 살림에도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새 컴퓨터를 사주었습니다. 120만 원. 64세인 엄마에게는 거금이었어요. 이거 해도 돼요? 응. 하루에 2시간만. 하지만 아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조금만. 너무 피곤해요. 할머니가 이불을 걷어내자 첫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왜 맨날 저만 괴롭혀요? 할머니가 언제 널 괴롭혔니? 진짜 엄마는 언제 와요? 아니면 할머니가 우리 엄마예요? 그 순간 엄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그때 둘째까지 가세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요. 엄마 없는 애들은 할머니가 키운다고. 우리도 그런 거 맞죠? 아니야, 엄마는. 거짓말! 진짜 엄마 있으면 왜 안 와요? 13년째 외할머니가 우리를 키워요? 첫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결국 그날 밤 첫째가 진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못 살겠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계속 잔소리하고 친구들도 놀려요. 엄마 없다고. 그리고
아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를 버렸어요? 13년째요. 민경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데려올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원룸 하나 구해줄게. 거기서 지내. 정말요? 응, 당장 나와. 아이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옷까지 몇 안 되는 추억품들. 엄마가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디 가니? 애들아, 13년을. 첫째가 독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엄마한테 가요. 할머니는 우리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도 진짜 엄마 있어요. 둘째가 더 잔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3년간 키운 손주들이 던진 말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엄마의 가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진짜 엄마가 마련해준 원룸으로 갔어요. 하지만 민경은 여전히 직접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새 집에서 생활한 지 6개월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3이 된 첫째가 입시 설명회에서 학부모가 필요하다며 민경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학교에 와야 해요. 다른 애들, 엄마들 다 와요. 알았어, 갈게. 하지만 그날 학부모 회의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조카의 엄마와 마주친 거예요. 민경 씨, 여기 왜? 아, 그게 조카 엄마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민경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이 같은 반이었거든요. 혹시 이 아이가? 아니에요. 친척 아이예요.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불렀거든요. 박민성 학부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조카 엄마는 즉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민경이가 중학생 아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네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경이를 당장 불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민경이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민경의 과거 조사 서류였습니다. 10대 동거 사실, 19세, 21세 출산 기록. 모든 것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내 친자식 맞지? 민경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애가 안 생겼구나. 이미 둘이나 낳아서.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13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으면서 우리를 바보로 만들었어. 약속했잖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넌 이 집에서 나가는 거라고. 그날 밤 민경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것이었던 명품 가방들, 보석들, 모든 것을 두고 나와야 했어요.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게. 준호는 마지막까지 차가웠습니다. 민경은 아이들이 있는 원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도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 명의로 계약된 방이었거든요. 엄마, 왜 왔어? 얘들아,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그렇게 민경과 아이들은 더 작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반지하 원룸.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겨울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추워요. 둘째가 이불을 뒤집었으며 말했어요. 민경은 전기장판을 틀어주며 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일자리 구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민경에게는 별다른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전단지 돌리기, 청소 용역.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했지만 3명이 살기에는 빠듯했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라면 끓여줄게. 매일 라면과 김치만 먹는 아이들을 보며 민경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특히 첫째는 더욱 예민해졌어요. 엄마, 이렇게 살면 대학은 어떻게 가요? 엄마가 학원비 벌어줄게. 언제요? 지금도 고기도 한 번 못 먹고 있는데. 아들의 차가운 시선이 민경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네 가면 안 돼요? 거긴 적어도 이것보단 나았어요. 안 돼. 할머니한테는 못 가. 민경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민경은 엄마에게 어떤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13년간 키워달라고 맡겨두고 이제 와서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어요. 한편 친정엄마는 아이들이 떠난 후 혼자서 지내고 있었어요. 너무 조용한 집, 13년간 들리던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리워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놨지만 적막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나? 엄마는 후회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할머니는 우리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13년을 키운 게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민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점점 건강이 나빠졌어요.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자책감이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으셨네요. 보호자 연락처가.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건 큰딸 은경이었어요. 평소 가끔 안부를 묻던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큰딸 은경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민경이가 애들이 13년을 엄마는 중얼거리며 의식을 잃었어요. 의사가 은경에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뇌혈관 질환입니다.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환자분 나이가 63세시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경은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파악했어요. 엄마가 애지중지 키운 그 아이들마저 할머니 곁을 떠나갔다는 것을. 민경이한테 연락해야겠어요. 하지만 민경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소식을 들은 민경은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하지만 엄마는 민경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충격으로 인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저 누구세요? 엄마의 흐릿한 눈동자를 보며 민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경이요. 민경이가 누구지? 그때 은경이 나타났어요. 왜 이제 왔어? 언니 나도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네가 19살에 애 낳고 엄마께 맡기고 13년간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은경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상황이? 200억 집안 며느리 놀이하느라 바빴지? 엄마를 봐. 13년간 손주들 키우시다가 마지막에 버림받으셔서 이렇게 되셨어. 의사가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치매 진행을 늦추려면 제가 모실게요. 은경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 은경의 차가운 시선이 민경을 향했습니다. 13년간 엄마 고생시키고 치매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딸 행세? 결국 은경이 엄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지. 고마워요, 여보. 은경의 남편 상우는 성실한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넓었습니다. 엄마를 모신 후 은경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6시 기상, 엄마 아침 식사 준비, 약 챙기기,
병원 동행 저녁 수발까지. 엄마, 오늘 기분 어때세요? 고맙구나, 은경아. 엄마는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은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엄마, 제가 곁에 있어요. 하지만 엄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어요. 밤에는 배회하고 낮에는 잠들고 가끔은 은경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엄마, 저 은경이에요. 큰딸. 은경이? 은경이는 어디 갔지? 은경은 매번 인내해야 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였지만 때로는 힘에 부쳤습니다. 반면 민경은 가끔 병원비를 보내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언니, 이번 달 병원비 보낼게. 돈 말고 직접 와서 간병 좀 해. 나도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들 대학 보내야 하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편 민경의 두 아이들은 점점 엄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19세가 된 첫째는 대학에 간신히 합격했지만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엄마, 저 독립할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사는 게 싫어요. 할머니가 그리워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왜 갑자기 할머니 얘기를. 13년간 키워주신 분인데 안부도 안 물어봐요. 아이들은 점점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엄마의 치매는 중기에 접어들었어요. 엄마, 드세요. 은경이 엄마 입에 죽을 떠넣어 주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은경이만 가끔 알아봤어요. 우리 은경이. 네, 엄마.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30년 전에 사두었던 시골 땅이 개발지역으로 선정되며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어머님, 이 땅 얼마에 사신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평당 5만 원에 800평 정도. 지금 시세로는 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은경은 믿을 수 없었어요. 4천만 원으로 산 땅이 50억이 되다니. 소식을 들은 민경이 3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누구지? 누구야? 엄마는 민경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엄마, 저 민경이에요. 둘째 딸. 민경은 간절히 매달렸지만 엄마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은경아, 유언장 써야겠다. 어느 날 엄마가 정신이 맑아진 순간 은경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직 괜찮으세요? 아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변호사 불러줘. 민경이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누구세요? 엄마는 여전히 민경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민경이에요. 손주들? 엄마의 눈에 잠깐 빛이 돌았어요. 손주들이 어디 갔지? 왜 안 와? 민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신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였거든요. 성인이 된 아들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어요. 은경아, 유언장에 뭐라고 쓸까? 엄마가 정하세요. 16년간 곁에 남은 은경이한테 모두 줘? 끝까지 함께한 아이가 받아야지.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민경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저도 엄마 딸이에요. 제발. 딸, 엄마가 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면 왜 19살에 애를 낳고 13년간 나한테만 맡겨놨지? 그 순간 민경은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가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딸이면 왜 이제야 왔지? 내가 쓰러진 것도 알았으면서. 민경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마지막은 곁에 남은 아이에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년 후 엄마가 6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은경 가족과 몇몇 친지들만 있었어요. 민경은 구석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민경아, 유언장대로 땅은 내가 상속받을 거야. 응. 하지만 엄마 집은 네가 가져가. 그리고 은경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정신 맑을 때 써두신 편지야.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경아, 엄마는 화나지 않는다. 너도 살려고 그랬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너무 외로웠어. 13년간 손주들을 키우면서 행복했지만 마지막에 그 아이들이 한 말이 너무 아팠단다. 할머니는 우리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일 아팠어. 13년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기분이었지. 은경이가 마지막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너도 늦었지만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민경은 편지를 읽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은경이 차갑게 말했어요. 민경아, 이제 연락하지 마. 19살에 애 낳고 13년간 엄마한테 떠맡기고 마지막에 유산 때문에 나타나는 너를 더 이상 동생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민경은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13년간 키워주신 할머니를 진짜 엄마가 아니다라고 상처 주고 떠나놓고. 은경이 유산 관련 서류를 민경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너도 상속인이지만 엄마 유언장이 있으니 소용없어. 그리고 은경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쓰신 또 다른 편지야.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경아, 민경이와는 인연을 끊어라. 13년을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결국 나를 이용만 했구나. 너는 아이들 상황을 알면서도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할 텐데 엄마가 그냥 참았어. 민경이가 성공하길 바라면서. 하지만 결국 배신당했어. 손주들도 마찬가지다. 13년을 키워줬는데 마지막에 할머니는 진짜 엄마가 아니라며 상처만 주고 갔어. 너만이 진짜 내 딸이다.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민경이가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마라. 민경은 편지를 읽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당연하지. 엄마 마지막까지 내가 모셨어. 너는 돈만 가끔 보냈잖아. 은경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을 거야. 할머니한테 상처 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늦었어. 그때 멀리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 저희예요.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화면에는 20대가 된 두 청년이 서 있었지만 은경은 인터폰을 끊어버렸어요. 언니, 제발. 민경이 애원했지만 언니는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민경아,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날 이후 민경은 친정집 문 앞에서 서성거렸지만 은경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산소에 가려고 해도 은경이 막았거든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그 아이들 다시는 보기 싫다고 하셨어. 결국 민경은 아이들과 함께 멀리 타지로 떠나야 했어요. 가끔 엄마 기일에 멀리서 산소를 바라보지만 은경이 지키고 서 있어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경은 멀리서 절을 올릴 뿐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어떤 인연은 끊어지면 다시 이어질 수 없습니다. 13년의 헌신을 배신한 대가는 영원한 단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